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쪽은요? 네, 잘 보입니다. 일단은 그 라이브 코딩 및 해킹으로 보는 블록체인 그 해킹 실사래? 오늘 힙스사 맞죠? 어쨌든 코딩입니다. 그거 네. 아, 네, 이거를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제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회사 스타트업 대표, 보안 회사 스타트업 대표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옛날 발표 자료를 좀 재활용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기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조는 많이 바뀌지 않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보통 현재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뭐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쪽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 암호화폐 전송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거래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일단 블록체인 위에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돌릴 수 있는 그 블록체인 위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이나 아니면 요즘 유명한 게임들, P2E 같은 게임들 아니면 NFT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기반해서 다양한 그 합성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머니 레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성상 이제 A라는 그 서비스가 있으면 A라는 서비스를 참조해서 B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B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C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FT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그 NFT를 뭐 빌리거나 대출하거나 아니면 그 NFT 갖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그 게임 관련된 서비스들을 또 연계를 해서 다양한 다양한 그 플랫폼,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이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블록체인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그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해서 디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은 한 2017년에서 2018년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뭐 제일 예전 방식이라고 하면 뭐 USDT나 USDC처럼 이제 뭐 은행이나 아니면 거래소나 아니면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달러화를 이제 은행에다 얼마를 맡기면은 그에 맞는 그 달러화에 대응하는 코인 토큰을 발행해 준다는 형태로 작동되는 USDT와 USDC가 있을 거고, 그거에서 좀 발전해서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담보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100만 원어치를 담보를 잡아서 뭐 100만 원어치의 그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얘네 앞에 있었던 저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 가격 변동이 적은 코인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런 그 익스체인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웹2 기술이 아니라 웹3 기술만으로 이제 거래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뭐 증명을 했어요. 이게 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꽤 재밌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그 2020년이 되자 만약에 덱스로 이제 금융 거래가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자산 간 투기나 아니면은 그런 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미나 뭐 스시나 뭐 BAC 같은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파이의 핵심은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이런 이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펀드 상품들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서 그 펀드 상품들에 대해 분산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률을 받고 그걸 이용해 그걸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한 2020년에 대세였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리고 2021년서부터 이제 이런 투자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펀드에 대한 펀드들, 그러니까 일종의 어그리게이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펀드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이제 S&P 500 같이 이제 인덱스 펀드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식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분산 투자를 전문가가 해주는 것처럼 어그리게이터라는 서비스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2020년에 들어서는 이런 어그리게이터들을 또 개선을 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NFT 관련돼서 이제 NFT 가격이 오르니까 NFT를 기반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서비스, 뭐 길드 파이낸스나 뭐 예를 들어서 NFT들의 가격들을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오를 만한 것들을 그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막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NFT를 사람들이 만 원, 2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형태로 그런 식의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고 뭐 요즘 좀 P2E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안적 이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무너지면은 다른 서비스들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덱스 같은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결국 온체인에,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그 값들을 받아와서 그래서 그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니스왑 같은 서비스가 갑자기 망가졌다, 혹은 해킹을 당했다 하면 유니스왑 기반으로 이제 가격들을 받아와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들이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출을 그런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런 그거에 기반한 이제 뭐 대출 서비스에 기반한 NFT나 아니면 게임 서비스들이 또 장애를 겪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토큰 그러니까 코인이나 토큰 가격들이 이제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이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특성상 보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랑 공격들은 뭐 2020년 자료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한 10만 달러,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 좀 크면은 한 2천만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한 한화로 200억 원 정도가 해킹이 한 번 공격을 당했을 때 일어났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이즈 시장 사이즈가 커서 1,000억에서 2천억 단위의 해킹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특히 요번에 일어난 오픈시 해킹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자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커졌어요. 네, 그 전에 일단 유니스왑이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보이시듯이 잘 보이시죠? 네. 네네, 다들 잘 보시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제 1 이더리움을 이제 그 당시의 가격이 671달러, 그러니까 671 다이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그 웹3, 그러니까 앱 형태로 웹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수요 공급 곡선을 따라요. 그러니까 금융공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그 이더리움과 그 USDT의 가격이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냐 하면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두 개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다이 1다이 그러니까 다이라는 토큰은 1달러를 추종하는 토큰이고 USDT도 1달러에 비슷한 토큰인데 일단 1대1로 가정을 하면은 그 100다이가 100 USDT가 이제 유니스왑에 그 스테이킹이 돼서 이제 풀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그 100다이를 이제 10다이를 10 USDT로 교환을 할 때 100다이에 있는 풀에 10다이를 넣고 그리고 100 USDC에 있는 풀에 10 USDC를 빼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원래는 처음에는 교환비가 100대 100으로 1대1이었는데 이후에는 그 110대 90으로 바뀌어서 1대 1.2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앞에 말했던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이제 가격 변동을 세팅하거든요.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10다이가 아니라 20다이를 이제 20 USDC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120다이로 풀이 사이즈가 늘어나고 그리고 80 USDC로 풀이 줄어드니까 이제 교환비가 1.5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변화량이 그러니까 앞에는 교환비가 1대1이었던 게 1대 1.5로 바뀌면서 50%가 높아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디파이 서비스들은 그 리퀴디티라고 해서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엄격하게, 그러니까 엄중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앞에 100대 100으로 있었다면은 지금 만 대 만으로 USDC야 그 다이가 있다고 치면은 앞에서 예전처럼 10다이를 10 USDC로 바꿨을 때는 만 10개가 있고 9,999개로 바뀌면서 실제로 교환비가 앞에서 1대1이었던 게 1대 1.002로 바뀌고 또 20다이를 넣었을 때 20 USDT로 뺀다면은 1대 1.004로 해서 실제로 0.4%밖에 그 가격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파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건 온체인에서 이게 거래가 되는 형태다 보니까 온체인 내에 이제 그
컨트랙트에다가 그 스테이킹을 시키고 그 스테이킹을 한 거 갖고서 가격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환 비율을 갖고서. 이게 유니스왑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인데 이런 리퀴디티 풀의 핵심은 이제 두 토큰쌍이 이제 스테이킹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그 가격 변동폭이 낮아지고 그 가격 변동폭이 그 낮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제 그 디파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교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모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할 때마다 모든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종의 지분율인데 스테이킹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앞에 있었던 거래를 도와줄 때보다 거기서 0.3%의 그 수수료를 떼서 그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해줘. 그러니까 스테이킹 할 때마다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기적으로 떼줘. 연간 이율이 한 30%에서 한 100% 정도 되는데 이런 수익률이 이 시스템은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동이 돼요. 이게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다 블록체인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유니스왑 V2 컨트랙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토큰 0과 토큰 1이 이렇게 밸런스를 체크를 해서 현재 내가 얼마를 지금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에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트 피 같은 거는 수수료 계산 파트라서 이건 넘어가고 그 토탈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 전체 지분량들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지분량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 거래 수압 같은 걸 계산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압 함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과 누구한테서 이제 그 거래를 완료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이 현재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 공급 곡선에 따른 계산을 해서 이걸 그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두 금액에 대해서 이제 두 풀에 있는 그 교환비에 대해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가 추가로 들어왔으니 얼마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디파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디파이를 이렇게 이 디파이 시스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을 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자 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제 덱스가 있다면 그 덱스에 있는 그 스테이킹량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스테이킹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이제 그 뭐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 뭐 투자를 하거나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제 그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그 USDT 쌍 같은 것들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이제 이런 그 디파이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들이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그 덱스에다가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보상들을 줘서 사용자들이 덱스에다가 그 스테이킹을 더 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그 스테이킹량을 보장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디파이 거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쨌든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만약 저기 있는 코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 저 코드에 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그 코드의 그 로직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으면은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뭐 거래량이 뭐 몇백억짜리인 서비스에는 몇백억짜리 토큰들이 다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버퍼처럼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 버퍼를 이제 들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해킹을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뭐 러그프리나 아니면 뭐 플래시론이나 뭐 리엔트런시나 뭐 몇몇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간단한 것들은 러그풀이에요. 러그풀이란 뭐냐? 그러니까 사용자 일종의 피싱 사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줄게 하고 사람들이 넣었는데 사실 그게 그 피싱 계정이었던 거고 사용자들이 넣었던 그러니까 그걸 예치를 했던 돈들을 다 들고 도망가는 형태가 대표적인 러그풀의 예시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컨파운더 파이낸스가 그 당시 2020년대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8,000 이더리움을 모금을 받아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한 5만 100,000만, 10만, 500만 달러 정도를 받아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이걸 만든 그 해커의 지갑으로 다 전송을 해서 도망갔던 케이스가 있었었고 뭐 플래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세 조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풀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그러니까 그 거래 일종의 그 수압을 좀 많이 때리면 그 교환비가 심하게 틀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상환 공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상환 공격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블록체인상이 아니라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공시지가를 10억으로 계산을 하고 1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에서 이제 마진율 해가지고 대충 8억 원어치의 그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5억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5억, 그러니까 갖고 있는 8억 중에서 3억을 남기고 그 5억으로 그냥 아파트 가격을 그냥 갚아버리는 그런 공격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니까 DYDX라는 서비스에서 한 10,000이더를 빌려서 한쪽으로는 이더리움을 그 5,500 이더를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그 122 비트코인을 이제 빌렸어요. 그러니까 5,500 이더에 112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환 비율이 성립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뒤에 그 후에 익스큐티드 스왑이라고 해서 그 5,000 또 5,600 이더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 구매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을 시켜서 실제로 그 상환 조치를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적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갚을 수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시세 차익, 그러니까 일종의 순간적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이제 상환을 해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금융공학적인 공격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이제 혹은 해킹을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블록체인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꽤 아직도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꽤 이어져 온 그 다양한 그 질문들을 뭐 리엔트런시 어택 같은 이제 뭐 코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더 다오 사태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블록체인상 로직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출금을 여러 번 신청을 해가지고 출금 신청이 여러 번 액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1 이더를 예치하겠다는 명령을 10번, 100번 내리면은 이게 밸런스가 이제 1 이더를 계속 밸런스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서 1, 2더 남아있으니까 출금할게요. 그리고 다시 출금을 때리면 1, 2더 있네요. 출금해서 실제로 예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빼가는 공격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코드 플로우의 문제라고 해서 코드를 잘못 짰을 경우에 출금을 했는데 가격을 반영을 하는 게 좀 늦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렌저런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랜드파이가 그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IMBTC 갖고서 이제 그 대출 상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빼간 이런 케이스였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성상 이제 트랜잭션이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처리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12초 단위로 블록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런 그 트랜잭션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가격을 바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론을 해, 너는 이제 가격을 롤백 시켜 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시세 조작을 이제 그 12초 동안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블록이 생성돼서 컨펌되는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공격을 넣었을 때 이게 동시에 12초 후에 동시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실행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런 공격을 기반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12초 동안 단계적으로 명령을 실행을 했다면은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는 한 번에 한 블록에 다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되니까 거의 순식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순식간에 공격이 일어나서 시세가 확 뛰었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시세 차익 공격을 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웹3에 앞에서까지 봤던 것들은 다 웹3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이고 보통 웹2 혹은 일반적인 공격 방법들을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사용자의 그 암호화폐 지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킹을 하거나,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 소프트웨어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해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실수로 결제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 암호화폐 지갑으로 서명을 하게 해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공격자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든 작동시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클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요번에는 클레이 스왑이 공격을 받았었는데 뭐 얘네들 같은 경우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의 사이트가 있으면은 이제 클레이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레이 스왑을 예를 들자면은 클레이 스왑에 접속을 하면은 그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이제 그 공격을 해서 사용자가 진짜 사이트가 아니라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고 거기서 결제를 해가지고 그 공격자의 주소로 자기의 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클레이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버리게 하는 공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라기보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좀 양이 많네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코딩 실수 같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딩 실수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특성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나가 배포가 되면은 그 내용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개발자가 실수로 뭐 그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던 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컨트랙트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이제 파생 상품 중에서 옵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옵션 만기일이 무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 이후에 이제 옵션이 해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사용자가 돈을 넣었는데 옵션 만기일이 됐을 때 옵션을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 만기일이 거의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코드 숫자를 잘못 적어서 그러니까 1억 년 이후로 세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옵션 만기일이 1억 년 이후니까 그 컨트랙트에 이제 들어간 돈들은 1억 년 이후에 출금이 가능한 게 옵션이 만기가 돼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돈이 그 컨트랙트가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었고, 뭐 피클 파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여러 개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그레게이터라는 형태로 이제 자라는 개념을 둬서 여러 그 자들을 만들어서 그 자 기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2번 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3번 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그 자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그 관리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고, 그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거길로 그 포트폴리오 간 그 수익률 수합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1번 포트폴리오에서 수익과 그 공격자 포트폴리오의 수합을 그거에 대한 수익률 계산을 해가지고 얘 수익률만큼 여기다 예치를 해서 그 저걸로 이제 대신 결제를 하겠다. 이쪽 자에 있는 그 코인으로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이쪽 자로 옮기겠다라는 명령을 내려버려서 이쪽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뻥튀기 돼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 그
기반 수합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격자의 그 자로 이제 모든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러니까 그 가짜 그 포트폴리오로 돈들이 다 몰리게 되면서 그걸 들고 날라버린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특성상 이제 좀 다양한 실수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를 어떻게 잘못,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얼마나 짜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을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대표적으로 제일 큰 실수 중 하나가 얌 파이낸스였어요. 얌 파이낸스는 2000년대,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디파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그 일드 파밍 서비스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토탈 서플라이와 이니셜 서플라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그얌 스케일링 팩터라는 값을 갖고서 이제 그 투자율, 그러니까 보상률을 그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 갖고서 이제 그 지분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상률 계산을 이제 그 일단 뭐 100원을 넣었는데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10배를 곱하면 이제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상 구조를 바꿨는데, 문제는 베이스라고 해서 그 소수점 자릿수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성상 이제 다 플로팅 포인트는 플로팅 포인트 그에 대한 그 계산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 오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예제 중 하나가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1 더하기 0.01을 100번을 하면은 1.00이 되지 않고 0.97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는 그 0과 1로 계산할 때 있음과 없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수점 단위에 대해서는 그 지수 계산이라고 해서 뭐 A 곱하기 10에 뭐 B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금융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차가 누적이 돼서 이자 지급이 잘못되거나 아니 이자 지급이 덜 되거나 과대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는 이런 플로팅 포인트를 쓰지 않고 픽스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소수점 자릿수고 여기까지는 이제 실수부고 여기는 이제 그 소수점 자리라고 세팅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이 베이스만큼 나눠주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8개라면 10의 8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않아서 10의 8승배를 더 발행을 해버렸고, 스케일링 팩터가 10의 8승배 더 증가를 해버렸고, 실제로 보상이 그러면 10의 8승배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서비스가 이제 망해버린 거죠. 왜냐면 그 보상을 무지막지하게 제공을 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수가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얌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개선을 했었었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통 오디팅이라는 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팅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개발자가 있으면은 그 개발자에 대한 보안 감사나 아니면은 실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모의 해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보통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이나 아니면 코드를 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읽거나 아니면 컴퓨터한테 이제 분석을 맡겨서, 야, 이 코드가 이제 너의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계산값과 네가 그 예상한 이자율과 왜 실제로 발생한 값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하베스트 파이낸스 같은 케이스 같은데, 국내 메이저 업체들과 이제 해외 메이저 업체, 뭐 팩실드나 서틱 같은 거의 넘버원 오디팅 펌들이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오디팅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패라기보다는 오디팅 이후에 또 컨트랙트 수정이 좀 있었었고, 그 컨트랙트 수정 때문에 그 컨트랙트의 그 보상값 세팅이 또 잘못이 돼가지고 약 한 이 정도 이제 또 그러니까 오디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킹이 일어나는, 좀 전대미문은 아니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 이런 오디팅을 받고서 이제 코드 수정이 일어나고 코드 수정에 의해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보통은 실시간으로 많은 업체들이 버그 바운티를 해요. 이뮤니파이 같은 이제 버그 바운티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디파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이걸 쓰다 보면은 취약점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채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한 2,500불? 그러니까 최소 2,500불 정도를 보상을 하고 좀 심각한 타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당시에는 한 5만 불 정도를 보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 예상 규모 금액의 한 10% 정도를 그냥 보상해주는 형태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즘 폴리곤 브릿지 해킹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두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이제 네트워크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동 오류로 이제 그,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없는 상태에서 폴리곤으로 이더리움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짜 이더리움을 만들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았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한 300만 불 정도를 보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대충 3천만 불 정도가 취약점 규모였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를 일괄 지급을 했었던 걸로 꽤 유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형태의 시큐리티 그런 보안 버그 바운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티컬 레벨과 그리고 발생 빈도수를 해서 이렇게 레벨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한 2만 5천 불, 뭐에서 1만 불 정도에 되는 그런 버그 바운티들을 잡는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공격들이 일어나고 그 취약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코드가 한번 올라가면 그걸 바꾸기도 많이 힘들고 그걸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라는 그런 프록시 컨트랙트 같은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근데 어쨌든 전 세계 공격자 그러니까 전 세계 해커가 이 블록체인의 컨트랙트가 올라가면 그걸 무조건 한 번씩은 다 훑어보게 되어 있어요. 특히 몇백억이나 몇천억 원 이상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해킹을 한번 성공하면 몇백억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그 메리트일 수도 있고 이런 동기,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동기.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 해킹을 할 수는 없는데 블록체인에서 해킹을 하면 한 탕은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많은 블록체인 컨트랙트들은 공격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 공격에 의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거의 폐업이 일어나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돈을 잃는 사태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요 근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클레이 수압이긴 한데 그러니까 거의 불가항력적인 공격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넣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 가능한 이제 관리자 기능 넣고 이제 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들이나 아니면 보험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런 플래시론 같은 이제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스 오라클이라고 해서 유니스왑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가격들을 받아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가격 변동폭이 막 10%, 20% 변하면 그냥 주식 같은 데서 사이드카 같은 게 있잖아요. 주식 변동률 가격이 너무 변동하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상한가를 치면은 그 주식이 거래가 일시정지돼 가지고 잠시 쿨다운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다 구현을 하려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체인링크나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돈키 쪽에서 몇몇 서비스를 내놨는데 국내외에서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제 가중 평균치를 넣어서 이제 주식 가격 예측하듯이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 순간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고 관리자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정상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특히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금융상품 특성상 이제 합성 자산들이 많은데 그 합성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A라는 서비스에 이제 투자를 해서 A, B, C, D를 투자하는 서비스 A, B, C, D라는 서비스를 각각 투자하는 E라는 서비스가 있고 ECDF 같은 이제 밑에 있는 서비스를 각각 투자하는 이제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것들을 또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에서 제일 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제일 아래를 공격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붕괴시켜 버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종종 아니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바로 Q&A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실제로 이제 Q&A를 받으면서 실제로 예시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물어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웹2랑 개발과의 차이점은 일단은 재배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서 기존에 기록된 거를 쓰지를 않고 그냥 새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러니까 갈아 끼운다고 한다는 거는 뭐 프록시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일종의 그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규격이 있어요. 규격에 맞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시간과 노동력과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써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동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비동기 환경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뭐 어싱커, 그러니까 그 리액트에서 이제 어싱커 어웨이트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버가,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실시간 채팅도 아니고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할게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버퍼링이 걸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제 핑도 낮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있잖아요. 많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결국 그래서 국내에 뭐 CDN 같은 걸 넣었지만 블록체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그 블록체인 특성상 컨센서스가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이 다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초 단위로 이제 버퍼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은 10분이었죠. 10분 간격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12초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내가 데이터를 썼는데 12초 이후에 이게 성공이 됐는지 아니면 실패가 됐는지, 그러니까 거래가 성공이 됐는지 실패가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블록체인 특성상 이제 컨퍼메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노드가 6번을 더 합의를 해야지 아니면 10번을 더 합의를 해야지 이제 합의가 된 걸로 해서 실제로 12초가 아니라 한 120초? 뭐 1시간? 그 후에나 컨펌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UX적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토스 같은 걸 쓰면은 이제 바로 그냥 터치하면 이제 송금이 됐습니다. 뭐 거래가 됐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라고 뜨겠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컨퍼메이션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려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안적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그 12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웹3 페이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블록 생성이나 앞에 말했듯이 이제 코어한 그 블록체인 지식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코어한 블록체인 지식들 말고도 뭐 메타마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웹3JS나 뭐 이더스나 뭐 원래 커넥트나 뭐 다양한 서드 파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지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웹페이지, 그리고 웹페이지 뒤에서 작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백엔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웹2 기술들이라고 하는 백엔드 서비스들, 그리고 그 지갑과 그 블록체인과 그리고 사용자와 그리고 웹페이지와 이런 것들이 심리스하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그 과정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2 개발보다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웹2 개발을 이제 그 결국 HTTP RESTful API로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500 뜨면 실패고, 뭐 503 뜨면 실패고, 200 뜨면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랜잭션이 보내졌고, 트랜잭션이 컨펌이 났고, 트랜잭션이 이 블록 몇 번에 삽입이 됐고, 이 트랜잭션이 실제로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변수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히 오픈시 같은 문제는, 그래서 이제 오픈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오픈시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서비스들, 특히 중앙화된 서비스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시 같은 경우는 중앙에 데이터베이스 놓고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블록이랑 싱크를 맞춰요, 데이터베이스랑.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이랑 오픈시랑 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근데 거래를 할 때마다 다 메타마스크라는 그 암호화폐 지갑으로 다 그 로그인 해가지고 전자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전자서명 관련돼서 이제
취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픈시 컨트랙트에 그 오류가 있고 DB랑 싱크가 안 맞는데 이제 컨트랙트에 좀 이슈가 있으면은 공격자가 이제 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오픈시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자금을 탈취하거나, 자금이라기보다는 NFT들을 훔쳐가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BAYC 그 같은 꽤 유명한 컨트랙트들을 대상으로 오픈시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오픈시에 NFT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NFT 컨트랙트, 그러니까 NFT 컨트랙트가 이제 오픈시 컨트랙트한테 내 소유에 있는 NFT들을 오픈시 컨트랙트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마음껏 제어해서 이제 판매라든지 이걸 하면 어쨌든 NFT가 서로 전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퍼미션을 허가해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퍼미션 허가가 된 걸 갖고서 그 오픈시 컨트랙트의 퍼미션 허가를 된 걸 타고서 퍼미션을 이용해서 그 오픈시 컨트랙트에 허가를 내려준 사람들의 그 NFT들을 오픈시 그 컨트랙트들을 공격을 해서 그 퍼미션 갖고서 이제 빼앗아 간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랙트랑 중앙관리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잘못 만들어진 케이스들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지만 뭐 특정 컨트랙트의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토큰을 보내고자 할 때 보안상 해당 컨트랙트의 실제 구현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니스왑이 오픈시에서 특정 토큰을 트랜스퍼할 때 컨트랙트의 메소드 구현이 뭐 보안을 위협을 가능, 이 경우에 실제로 발생해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게 스팸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팸 토큰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잠시만요. 그 화면을 구글 크롬으로 바꿀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더스캔이에요. 이더스캔에서 봤었을 때 이제 제 토큰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스팸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아무한테나 이게 토큰을 그냥 전송을 해요. 근데 이 토큰을 전송을 했는데 이 토큰 이 전송이 됐으니까 누가 보냈네 하고서 보고서 이거 유니스왑에 팔면 비쌀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팔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여기 같은 경우에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하긴 했는데 잠시만요. 소스 코드를 디컴파일을 하면은 이제 디컴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올라온 바이너리 파일을 역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역분석을 한 코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런 트랜스퍼나 아니면 이제 그 트랜스퍼 함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공격자에게 뭐 이더를 보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자 이제 권한을 넘기게 된다든지 그런 명령어를 함께 넣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블록체인 특성상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 컨트랙트예요. 왜 컨트랙트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이런 플랫폼에 있는 그러니까 컨트랙트에는 그 일종의 스마트 계약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그 계약을 실행시키면 그대로 실제로 작동이 돼요. 근데 그 실제로 작동이 되니까 사용자들한테 그냥 아무 컨트랙트나 던져주고, 그러니까 해커의 컨트랙트에다가 실수로 명령을 내면 실제로 그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명령어가 다 실행이 되고 실제로 그게 이제 사용자의 모든 재산을 뺐습니다라는 명령어가 있다면 진짜 그대로 뺏어서 해커한테 넘겨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일단은 리믹스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죠. 뭐 어떻게 리믹스로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리믹스 일단은 저는 별로 리믹스를 좋아하기는 않는데 ERC20 솔리디티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뭘 만들까? ERC20
컨트랙트를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 ERC20 컨트랙트를 하나 베껴 올게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토큰을 아마 탑 20 토큰들을 아무거나 뺏겨 볼게요. 한번 X로 해보죠. X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지금 잘 보이시죠, 다들? 헥스라는 토큰 했었을 때 여기 컨트랙트 정보를 뭐 이렇게 설마 나눠져 있나? 안 나눠져 있네? 다행이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를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뭐 이건 뭐 사실 저도 이거 코드는 다 안 읽어봤는 이 코드는 좀 쓰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길다.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말고 샌드박스를 쓸까? 컨트랙트를 보면은 이 컨트랙트들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 이건 또 나눠져 있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컨트랙트들을 보면은 요 근래에 썼던 컨트랙트인데 이거 기준으로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건 NFT 컨트랙트니까 좀 이거 1시간보다 조금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2시간도 했어요. 그거 원래 2시간짜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제 NFT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막 해도 되나?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한 30초만 고민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NFT를 하나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발행한 것 같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냥 다 나누고 빠르게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이제 그냥 이거 쓰자. 제가 제일 익숙한 컨트랙트를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느리네. 보통 오픈시에서 그냥 컨트랙트를 하나 뺏겨오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뭐 겁을 많이 들였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컨트랙트 제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조를 했었을 때 이제 오작동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전 솔직히 생각하기가 싫네요. 근데 어쨌든 뭐 문제가 크죠. 여기 우리 두들 컨트랙트가 있어요. 여기 귀엽게 생겼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석은 쓸데없으니까 날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 서플라이 10,000개 서플라이가 10,000개 있고 뭐 엘로 리스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거 다 날릴게요. 민트라는 펑션만 남길 거예요. 이 민트라는 펑션만 남겼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제 만약에 ERC20이라는 이걸 넣고 이 민트 함수에 사실은 이제 토큰을 민트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 민트를 해서 이제 메시지 샌더한테 이제 민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기능에 이제 그러니까 해커 펑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는 폴리곤이네. 저는 민캔비를 조합으로 린캔비를 조합으로 린캔비에 이제 제가
인캔비에 뭐가 있지? 뭐 메타마스크는 보이세요 지금? 네, 보입니다. 쪽에서 이제 제 계정이 나왔네요. 네, 이제 인넷 말고 인캔비로 하죠. 인캔비 제가 토큰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테스트용으로 엄청 발행을 해놨네요. 또 뭐냐? 어쨌든 체인링크 코인을 하죠. 링크 토큰을 써보죠. 링크 컨트랙트를 이제 컨트랙트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이 컨트랙트 주소를 해서 이제 체인 링크에 대한 이 NFT 컨트랙트 민트 버튼을 눌러서 그거를 민팅을 시도를 하면은 이 체인 링크 컨트랙트에게 그 특정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그 코드를 넣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read contract, write contract, 그래서 approve를 써서 그래서 스탠더는 있기로 하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공격 시나리오를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코베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미묘한데 미묘하다 이게. 좀 고민이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그러니까 공격자한테 이제 뭐랄까 이걸 이 펑션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펑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펑션을 실행시키는 사람한테 이제 그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어프로버 어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컨트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제 그 아무런 생각 없이 등록한 가짜 토큰, 그러니까 신규 토큰들이 그러니까 해커가 보낸 토큰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유니스왑에 팔려고 하면 이제 어프로벌 같은 것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 어프로벌을 띄우면은 그 어프로벌을 눌렀을 때 그 해커에게 특정한 해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에게 있는 자산을 남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명령어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이제 어프로버를 중간에 갈아치우거나 아니면은 웹페이지들이 따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 다른 컨트랙트들을 호출하는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격자의 해커의 NFT 컨트랙트나 아니면은 ERC20 컨트랙트를 배포를 한 다음에 사용자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다가
실수로 그 특정 명령어를 잘못 보내면, 그러니까 뭐 보통 트랜스퍼 같은 명령어를 잘못 보내면은 그 트랜스퍼 명령어가 연쇄적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자산을 이제 훔쳐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가 지금 생각인데, 제일 그 간단한 예제는 뭐 대표적인 코딩 실수는 이제 일단은 피싱 사이트가 대표적일 테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프로벌 같은 이런 그 대표적인 어프로벌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중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커 펑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LFT1을 컴파일해서 뭐지? 리터럴 스트링이 안 돼? 요즘? 요즘 이게 막혔구나. 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지?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될지 지금 제일 고민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때릴 방법이 일단은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어프로브를 보여주기는 힘들고, 소리가 이게 좀 불가할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솔리디티 바이 example이라는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 카테고리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킹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거 그냥 단계적으로 다 해보면 되는데, 보통 리엔트런시나 아니면 아리스메틱 오버나 언더플로우 이런 뭐 셀프 뭐 액세스 프로그램 쭉쭉 다 있는데, 보통 델리게이트 콜 갖고서 공격을 때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델리게이트 콜이 뭐냐? 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걸 빌드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 하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끔찍한 게 셀프 디스트럭트예요. 그러니까 셀프 디스트럭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폭 컨트랙트가 이제 셀프 디스트럭트라고 해서 컨트랙트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자폭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실행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그런 공격 관련된 이제 페이에블 관련된 어드레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보냈을 때 이제 컨트랙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 게임이라는 그 컨트랙트가 있고, 이 이더 게임이라는 컨트랙트에 이제 이더리움을 넣어서 이제 1 이더씩 넣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면 위너한테 이제 그 전체를 다 주는, 그러니까 1 이더씩 넣다가 누군가한테 잭팟이 터지면 그냥 돌려주는 이런 컨트랙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셀프 디스트럭트라는 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더 게임에다가 이제 이더 게임이랑 위에 있는 컨트랙트에다가 위에 있는 그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이더리움을 보내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더를 잘 받았다라는 그 결과가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에이블 관련된 그거를 때렸을 때 이 셀프 디스트럭트라는 이 명령어를 때려서 얘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테이크다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클레임 리워드를 할 때 그러니까 메시지 센더한테 다시 이제 밸런스 세팅을 해서 돌려주는 그거를 이제
다시 이 컨트랙트한테 콜을 하면은 얘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컨트랙트를 공격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콜 관련돼서 이제 그걸 가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콜을 했었을 때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잡는 방법들을 넣으면 될 것 같고 뭘 보여주면 제일 좋을까요? 이걸 바로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들 테크닉들이 그냥 좀 플로우 차트를 다 그려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리엔트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거 이슈가 있어서 이거 갖고서 공격을 하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어택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렇게 어택 돌리면서 도는 거고 그 리엔트런시 아니면 이제 아리스메틱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퍼 오버플로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가 이더리움에서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진짜 솔리디티 0.8.0서부터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도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오면서 컨트랙트가 리버트 돼서 작동이 멈추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리버트 돼가지고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면 그 트랜잭션 날려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 무효화시키는 게 추가되는데 그전 이게 0.5점대, 0.6점대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에 256승 갖고서 이제 계산을 때려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키면은 여기서 계산은 이 타임센트 락 테이블에서 이제 이 블록 타임 스탬프 갖고서 계산을 하는데 그게 버퍼 오버플로우가 돼서 이제 0으로 초기화 되면 무조건 이게 락 타임이 이제 0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인출이 가능해진다든지 이런 취약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국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걸 다 실행을 시키면 되거든요. 실제로 실행시키면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취약점들은 여기서 나오는 뭐 솔리디파이 example이나 아니면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픈 제프에서 이더나우트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요한 공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펄백 펀션 같고 그러니까 리에트런시 그러니까 뭐 코인 플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실제로 코드를 짜다가 이제 공격을 때려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12초 동안 이제 딜레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12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뭐 미래를 본다는 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12초 동안 이제 트랜잭션들이 다 쌓인다 이걸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그 트랜잭션 순서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블록 내에 들어갈 트랜잭션 리스트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그 일종의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측을 가능해서 이제 그 이걸 갖고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이런 그 것들이 있고 보통 이런 그 뭐 오픈 제플린의 이런 너트나 아니면은 그 뭐 솔리디파이 example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예시들 뭐라고 해야 되지? 다양한 그 해킹 관련된 이슈들을 잡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건 뭐 시연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답을 알아서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답을 알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서 풀다 보면은 대부분 아하하는 모멘트가 오는데 그때 뭐 많이 배우지 실제로 답 알고서 문제 풀면은 배우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질문하실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지금 제가 좀 엄청 빠르게 한 것 같은데 또 제 특성상 좀 엄청 빠르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생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디가 뭐 일단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 듣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실제 뭐 해달라? 그러니까 프록시 컨트랙트 만들어 달라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뭐 프록시 컨트랙트 리믹스 사실 이것도 그냥 사실 프록시 컨트랙트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프록시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제 사이드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온체인이랑 유사한 건지라고 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말이 사이드 체인이고 마일이 온 체인이지.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도 결국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보통 요즘 사이드 체인 대세들은 이제 이더리움이랑 호환되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갖고서 작동된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이랑 작동이 동일하게 되는데 보통 이 동일하게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기찻길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찻길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찻길에 이제 한 라인이 있으면 사이드 체인 옆에 기찻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이제 기찻길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동일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이제 그냥 그 버스 전용 차선 같이 이제 특정한 목적들과 특수한 목적들로만 나눠져 있는 건데 그 양쪽이 주기적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값을 맞추면서 이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더리움에서 사이드 체인으로 뭐 데이터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이드 체인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다 쓰고 그리고 그 사이드 체인에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를 쳐요. 그다음에 그 업데이트를 쳐서 그 최종 결과값을 다시 이더리움을 올려줘요. 그러면 그 방식의 그 핵심은 그 이더리움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의 핵심은 이더리움에서 이제 1, 2, 3, 4, 5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1 이더리움에서 쳐고 2, 3, 4 다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값 5만 이제 이더리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에서 1, 5만 처리되고 뭐 중간 2, 3, 4 2, 3, 4는 이제 사이드 체인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이더리움에서 사이드 체인으로 데이터 넘길 때 그리고 데이터를 사이드 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제일 크게 이슈가 발생하고 보통 이더리움에 발생하는 거 대부분 다 사이드 체인에서 똑같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이랑 동일한 환경인데 이제 격리해서 그 결과값들을 중간에 계산을 하고 이더리움한테 동일한 그 계산 결과값을 이더리움에 올려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랑 환경 구성이 다 똑같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가스비가 저렴하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컴퓨팅 파워가 빠르다, 뭐 블록 생성 시간이 1초다, 뭐 300ms다, 뭐 이런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GK 롤업 같은 뭐 특수한 뭐 기능들을 쓰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해킹들은 대부분 사이드 체인에서 똑같이 발생될 거고,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커다란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메인넷과 사이드 체인 뭐 이런 개념의 구분은 사실 그렇게 그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연산 보조를 해준다. 아니면 이더리움이랑 통신해서 이더리움 1을 대신해준다. 뭐 그러면 다 사이드 체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과값을 다시 이더리움에 업로드해서 이더리움이랑 통신을 좀 해가지고 뭐 결과값을 그러니까 동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사이드 체인인 거라서 사실 그냥 메인넷과 메인넷끼리의 그 취약점, 그러니까 메인넷과 메인넷끼리 통신했을 때 생기는 취약점이 다 갖고 있고 메인넷 자체 취약점도 사이드 체인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게 말했네요. 일단은. 뭐 이제 프록시 컨텐츠를 이야기하자면 프록시 패턴 같은 경우는 그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별게 없냐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트 콜을 사용해서 쓰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제플린에 오픈제플린에 프록시 컨택트 이미 다 있어요. 왜 이게 다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프록시 컨트랙트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워크스페이스 만들 필요 없고 잠시만 뭔가 대형식 그냥 이거 만들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프록시 업그레이드 팩터를 써야 되겠네. 이게 보통 뭐 퍼펙트 펑션 써서 한다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더블 만들고 끝. 프록시 어떻게 런칭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널리면 되려나? 그러니까 뭐 말이 이제 뭐랬지 이제 이니셜라이저 세팅하고 그 이니셜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다 이제 프록시 유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서 올린 다음에
그 프록시 컨트랙트를 이제 배포를 땡긴 다음에 그 땡긴 프록시 컨트랙트에다 연결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더스캔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유니서 프록시도 없는 상태니까. 보통 바이트 코드로 이제 올리고 그 리믹스에서 바이트 코드로 이걸 그 이니셜라이제이블을 해서 이제 이게 프록시 업그레이드 가능한 형태로 이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록시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서 그 프록시 컨트랙트를 이제 에다가 이제 그 이니셜라이저를 여기 있는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 프록시 컨트랙트에 서브 컨트랙트가 연결이 되고 그 서브 컨트랙트의 그 이니셜라이저 갖고서 이제 프록시 컨트랙트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로직을 좀 더 수정을 한 다음에 이 로직을 수정한 걸 이제 또 배포를 하고 프록시 컨트랙트를 다시 프록시 컨트랙트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써가지고 이제 그 새로 배포된 컨트랙트 주소로 이제 가리키는 걸 바꾸면은 그거 기준으로 이제 작동이 돼요. 뭐 그건 넘어가고 코스모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것은 별건 없는데 귀찮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 이제 프록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햇이는 뭐 업그레이드 써가지고 이제 그냥 팩토리 넣고 여기다 넣어서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그 예제들을 그냥 단계적으로 따라하면 그냥 업그레이드어블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별로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어떻게 하지? 이걸 잠시만 그 수동으로 그때 매틱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 아닌가? 매틱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컨트랙트를 보면은 얘는 레퍼리지 컨트랙트를 보면 이제 펑션 콜 넣는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프록시 컨트랙트 세팅하는 거. 여기 예제대로 그냥 단기적으로 실행시키면 그냥 프록시 컨트랙트 배포해서 넘어가고 코스모스 같은 인터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한심한 대답이긴 하지만 보통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텐더민트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텐더민트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이제 그 블록이 이제 보통 블록체인 특성상 그 블록이 이제 스플릿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블록들이 생성돼서 이제 체인이 잠시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POW 알고리즘상 제일 긴 체인을 세팅을 하니까 스플릿이 났었을 때 거기에 스플릿 난 거에 이제 뒤에 그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게 경쟁자가 되고 얘가 버려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 체인 스플릿 난 게 이제 한쪽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거 자체를 이제 텐더민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전체가 컨센서스에서 최종 블록을 하는 그러니까 스플릿이 없이 최종 블록을 전체 노드가 합의한다를 뽑아내가지고 그 블록 헤더가 바뀌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 기반으로 해서 허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결정론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인터체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 피드를 받아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다라고는 많이를 하는데 코스모스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면 뭐 사실 이거는 좀 번외긴 한데 이제 코스와즘 같은 이제 그 코스모스 기반 컨트랙트가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좀 웃기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러스트 코스와즘을 쓰려면 이제 그 러스트 기반으로 이제 컨트랙트를 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 해외 업체들 다 싹 다 그 솔리디티 기반으로 짜고 솔리디티 오디팅과 솔리디티 개발만 해가지고 사실 러스트 쪽에서 이제 잘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러스트 문법상 하면 안 될 거나 아니면 뭐 코스와즘 특성상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더리움에서 했던 그 방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고, 사실 해킹을 한다고 하면 이제 러그풀이 제일 문제인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 재배포가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달리 뭐 프록시 패턴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갈아 끼우는 게 되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좀, 그러니까 중간에 컨트랙트를 갈아 끼워서 해킹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솔리드 바이 example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아리스메틱 오류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플래시론 같은 가격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스왑 관련돼서 이제 뭐 유니스왑 같이 이제 이런 서드파티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 피드 가져왔을 때 이제 데이터 피드 이제 데이터 그 순간적으로 뭐 튕긴다든지 그런 것들 어쨌든 금융공학적인 파트들은 다 공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코스모스에서 해킹당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폴카닷이나 아니면 코스모스나 인터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 묶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 묶여있는 그 메인넷 개수만큼 해킹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정작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아직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들한테도 생소하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 한다고 해도 이제 프론트 러닝 정도가 가능할 거고 뭐 프론트 러닝? 프론트 러닝도 가능하죠. 뭐 거래소 가격차 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테라포머스에서도 그 코스모스 SDK 써가지고 루나테라 만들었는데 루나테라 이제 가격 시세 차이 만드는 알고리즘이 그 좀 이슈라기보다 피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몇 년 전에 한번 그 프론트 러닝 해가지고 이제 루나 가격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루나 가격 조작해가지고 테라 민팅하고 그거 거래소에 팔고 그거 해가지고 순간 시세 차익으로 공격을 때렸던 케이스가 있었었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가격이나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블록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블록 단위에서 틀어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뭐 다른 거 또 있으실까요? 어, 저도 지금 뭘 말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다 돼가서 저희 예.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볼까요? 마무리를? 아, 네네. 뭐, 일단은, 다시, 일단은, 이거를 넘어가면은, 그냥 뭐, 사실, 컨트랙트 기반에서 이제, 그니까, 해킹 사례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패턴화는 대부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내에서 해킹되는 사례들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체인이나 뭐, 폴리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컨트랙트 취약점 찾아가지고 뭐 브리치도 컨트랙트 쓰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쪽 취약점들 중에서 뭐 숫자 계산 잘못한다든지 가격 계산 잘못한다든지 뭐 오라클 문제 있다든지 프레시로 있다든지 그런 정형화된 파트들을 주로 보는 것들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개발을 하다 보면 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수정을 하면서 겪게 될 문제들이라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디팅 업체들이나 아니면 직접 그냥 하면서 배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코스모스나 아니면 신규 메인넷 뭐 스택스나 아니면 뭐 스택스는 신규는 아니지만 그 뭐 에이다 뭐 그러니까 뭐 헤드라 해시그래프 뭐 그런 좀 특이한 신규 메인넷들에서 이제 디앱을 개발할 때 일단은 개발 환경들이 좀 빈약하기도 하고 마이너한 언어들을 써서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언어적 지원이 좀 미비해가지고 그 취약점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쪽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메인넷 그쪽 개발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해킹은 일어나고 있고요. 뭐 실제 사례들도 뭐 앞에 봤던 것처럼 다양하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너무 아, 저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되게 열정적으로 세션 진행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후근님께서도 뭐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다른 날 또 세션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네. 네. 뭐 그런 뭐 해킹 패턴들 이런 거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근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근님, 그리고 저희 영상을 네.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뭐 웬만해서 네. 뭐 일단 올리고, 별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직은 말 안 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문제 될 만한 세션도 한번 가지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올리고 링크를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다 공유를 드릴게요.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